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제조업 지표 악화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애플이 아이폰 5를 출시할 거란 소식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3%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모두 1% 중반대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1달러 17센트 내린 배럴당 95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뒤엎고 하락해 세 달째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ISM 8월 제조업 지수가 49.6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50을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빅3 업체들이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해 시장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증가율은 11%로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노동절 연휴로 하루 쉰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다음 주쯤 신제품인 아이폰 5를 출시할 거란 소식이 들리면서 낙폭을 크게 줄여뒀습니다. 역시 애플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는데요. 지표 내용들 정리를 해보고요. 또 이제 22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으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드라기 총재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하디슈 인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또다시 부진하게 발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8월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49.6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50을 현재 하회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6월과 7월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8월 수치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3개월 연속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조금 얼어붙은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수치는 49.8이었습니다. 이보다는 0.1포인트 정도가 현재 떨어진 수치고요. 세부 항목으로 보면 고용지수도 50에서 51로 51에서 50으로 다소 둔화된 상태가 나왔습니다. 신규 주문도 47.1로 7월 대비 0.9포인트 정도가 하락이 됐고요. 생산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재료 부담은 올라가면서 제조업 경기의 수요는 정체 양상을 보이는 이런 흐름으로 제조업 경기의 고용 문제도 현재 넉넉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미달하면서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과 중국, 그다음에 대만과 한국 등도 제조업 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걱정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3대 지수 큰 폭의 하락을 막아준 거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 소식이었는데요. 다음 주 12일쯤 아이폰 5를 출시할 거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주가도 1.46% 오르면서 낙폭이 그 장 초반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겠다는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투자자의 관심은 아이폰 5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삼성과의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기를 잡은 애플은 다소 홀가분한 기분으로 아이폰 5 출시를 현재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년 중 하반기에 출시가 되더라도 연말까지 1,000만 대 이상은 현재 무난하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내일이죠. 라호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회담을 여는데 이 22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와 네. 그다음에 스페인의 라오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같은 날 이제 회담과 금융통화정책회의가 같이 열리게 되는데요. 마드리드로 메르켈 총리가 이동을 해서 라오이 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스페인은 10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200억 유로의 국채 상환의 자금을 현재 필요로 하는 상태고요. 또한 라오이 총리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ECB의 국채 매입 가동 프로그램의 내용들 이런 부분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협조를 부탁드릴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이 총리는 지난 3일 스페인 일간지 ABC와 회견을 통해서 현재 1,000억 유로의 은행권 구제 자금을 이미 신청한 바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더 1,000억 유로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현재 밝혀서 이번 달 12일 있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위헌 여부 이런 쪽도 메르켈 총리가 좀 더 힘을 써줄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회담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정불량국의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가 크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드라기 총재가 단기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죠. 22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이번 달 22의 정례통화금융회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 결정을 기다리는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네. 또한 9월에는 그렉시트 문제에 그리스 변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ECB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분수령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미 어제 유럽의 국회에다가 그 국채 매입을 시사하는 내용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년물에서 3년물 사이에 국채를 직접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6일 있을 ECB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드라기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현재 리스본 조약의 120조에 나와 있는 노 베일아웃 조항인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와 책임을 다른 국가가 떠맡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 국채 매입은 EU 조약상 저촉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현재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노무라 증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ECB의 기준금리 0.75%에서 25bp가 인하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가의 관심은 S&P 프로그램의 재가동 여부가 가장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독일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독일의 반대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뒤에 다른 국가들도 현재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나 핀란드, 네덜란드도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반대와 우려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EFSF와 ESM, 그 다음에 지난 EU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ECB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슈이블레 재무장관과 분데스방크의 총재, 그 다음에 필립 레슬러 경제장관 등 독일의 현재 유명 인사들은 모두 쌍수를 들어서 ECB의 국채 매입을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회원국의 의사를 만장일치제로 현재 채택하고 있는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중지를 모을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독일의 집행위원인 웨르크 아스무센 그 집행위원은 ECB의 국채 매입 가동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독일 내에서 입장도 현재 다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인 불가리아, 이 내년쯤 유로존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유로화 도입을 잠정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화를 도입했다가 네. 잘못하면은 크게 그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걱정이 커지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시메온 장코프 재무장관이 내년도에 현재 일정으로 보면 불가리아가 유로화 도입의 그 계획 일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잠정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유로존 여건이 너무 불확실해서 유로화 도입이 적절치 않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불가리아는 EU 국가 중 경제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경제 성장세도 그리 두드러지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부채 규모는 비교적 건실하게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불가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는 2.1% 수준으로 현재 3% 미만 수준을 맞추고 있는 수준이고 2010년부터 자국 통화인 레바를 유로화에 패그해서 유로화 도입 전 단계에 현재 시험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가리아가 유로화 도입에 대해서 연기 방침을 밝히자 현재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 등 유로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도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금값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이 최근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상승한 건가요? 네, 5개월 반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현재 올라온 상태고요. 1,700달러까지 코 밑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2분기 때는 그 금 가격이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4% 정도 하락이 됐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었습니다만 2분기 이후 현재 FOMC 미팅과 ECB가 국채 매입 가동과 관련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기대가 커지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은 온수당 1,696달러까지 현재 올랐는데요. 특히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가 투자 수요를 현재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지난주 대비 근 선물 매수량을 19% 이상 현재 늘리고 있고요. 9월에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올 경우 달러의 약세와 금 가격의 강세를 현재 점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금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8.3%의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현재 거두고 있고 조지 소로스와 존 폴슨이 2분기 때 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현재 많이 편입했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상 선방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규현 대표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폭이 짙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제조업 관련 지표 악화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애플에 대한 기대감, 즉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54.9포인트 0.42% 하락세 보였습니다. 13,035.9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1.64포인트 0.1% 하락한 1,404.9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 효과에 따라서 전 거래일 대비 8.1포인트 0.3% 상승 흐름 보이면서 3,075.06을 기록을 하였고,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 ISM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3개월 연속 50을 밑도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은 애플의 아이폰 5가 지금 시점 곧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 완화시켰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하락세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 부진이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범유로권 지수인 스톡스 유로 600 지수는 전일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265.4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국가별로는 프랑스 지수가 1.5%대 하락, 그리고 독일이 1.1%, 영국 역시나 1.5%대 하락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약간 혼조 양상 보였지만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 약간은 조정 양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힘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런 지표 영향, 오늘 국내 증시 어느 정도로 받을까요? 네,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표는 네. 부진하게 나왔지만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대감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죠. 그 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또 다시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선전으로 인해서 약간의 낙폭 자체를 좀 축소시키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두 가지 면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누그러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 쪽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 다시 그 흐름 자체가 유입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오고요. 대신에 꾸준히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는 오늘 장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이벤트를 앞두고 또 관망세가 우세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심규현 대표님,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점 상당히 좀 기관에 대한 매도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전 거래일 역시나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계속적으로 약간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인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마감하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5포인트 0.29% 하락세 보였습니다. 1907.1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일 만에 하락세 보였는데 5포인트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0.98% 거의 1% 가까운 하락폭 보이면서 507.4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도세가 약간은 양시장 모두 좀 부담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관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어제장도 작용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한 반면 운수 장비,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운수 장비 업종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상승한 업종 말씀해 주셨듯이 통신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상승 탄력도가 나왔습니다. 약간은 경기 방어 성격이 짙은 종목 쪽으로 약간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보합권 나왔지만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 좀 올라주는 모습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나름대로는 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밀 업종 그동안 상당히 좀 강했던 업종인 만큼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운수 장비 업종 중에 자동차 업종,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 둔화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큰 폭의 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보험 업종도 역시나 손해율 증가 우려감이 커지면서 약간의 하락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는 보합권, 그리고 현대차 2.2% 하락, 기아차 2.5%, 현대모비스 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0.3% 하락, 그리고 한국전력 2%, KTNG 0.2%, LG전자가 2.1%대 하락세 보였지만은 현대중공업이 1%대 상승, 그리고 신한지주 0.4%대, NH는 1.9%, SK텔레콤 2%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7% 강세 흐름 보이면서 통신업종과 그리고 조선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는 거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어제는 자동차 3인방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 파업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 고민도 깊으실 것 같은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제 뭐 저도 신문에 첫 번째 기사로 어느 정도 내수 판매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도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 또 미국에서의 판매는 또 어느 정도의 또 호조를 좀 이뤘다는 뉴스가 또 나왔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언론이 믿을 수 있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금 뉴스가 시장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뉴스를 만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의 판매 호조를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했던 부분은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의 노사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를 하락하는 힘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박스권 하방에 좀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는 비중 자체를 조금 가담을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큰 흐름 자체를 보이기는 지금 상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물량 자체가 조금 많이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코스맥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다시피 5.2% 정도 하락하는 폭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지금 어제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들은 다 빠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의 형체가 없었죠. 형체가 없었던 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빠졌던 기관의 물량 자체가 투신권에서 좀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는 이 부분 자체가 코스피의 시총 상위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큰 돈 자체가 무한정인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지금 한정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뭐 돈의 흐름 자체가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간 강했던 게임 관련주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풍력 관련주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는데 정확한 업종별 흐름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닥 시장 약간 좀 엇갈린 그 흐름을 보였는데 먼저 유통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통신 서비스, 금속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 유통 업종의 상승 흐름 역시나 추석 관련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약간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의 큰 폭의 좀 하락폭이 나온 업종군들이 많았습니다.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그런 업종인데 대부분 종목군들이 약간의 엔터주라든가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약간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좀 강했고 시장 대비 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차익 매물이 약간의 좀 순환매적인 모습이 강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모습이 여지없이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0.3%대 상승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9% CJ 오쇼핑이 3.5%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CJ 오쇼핑 상승 흐름이 유통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게임주 위메이드가 6.9% 하락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급락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SM 5.5%대 급락세 보이면서 역시나 엔터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약간은 위축되는 모습 보였다는 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테마주들도 이제는 순환매적인 모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최근 강했던 엔터주나 게임주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먼저 뭐 태용이라든지 유니슨 같은 풍력 관련주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본의 뉴스를 한번 확인하시면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풍력 관련으로 해서 계획이 있다. 투자 관련 계획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본을 한번 예를 들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력에 대한 피해를 한번 봤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HRSG 복합화력 발전소 쪽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HRSG가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세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그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테마가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일단 투자 매력이 느껴지는 거는 저점이었죠. 그만큼 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08년도인가요? 그때 코스닥 대장주였죠.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기간으로 한번 따진다면 한 2주까지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흐름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용보다는 또 유니슨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만큼 일단은 차트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유니슨이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착안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적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세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6천억입니다. 6천억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6,400억이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 컴투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강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M이 얼마 전에 1조를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컴투스가 6천억을 넘는 상황까지 올라왔는데요.
쏠림 현상이 과했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익률 게임에서 약간의 하락세가 좀 깊어졌던 거는 점이 있고요. 대신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간이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든지 이렇게 서울경제TV로 보시면서 네. 한번 내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강했던 이 폭력 관련주 두 종목의 흐름도 정리를 해봤고요. 또 기관의 매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보였던 컴투스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167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기아차 마찬가지로 140억 원대 그리고 포스코 100억 원대 현대위아 역시나 100억 원 그리고 현대해상에 대해서 9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는데 먼저 NC소프트에 대해서 3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실적 모멘텀으로 현재 시점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대한항공 같이 여러 업종 대표주들을 좀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보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260억 원대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왔고 그리고 기관이 많이 산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외국인 198억 원 매도세 그리고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매도세 보이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짙은 모습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 기아차와 현대차에 대해서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LG전자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왔다라는 거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횡보 움직임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았던 LG전자 약간은 매물 우려감이 현재 시점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가 성강밴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우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같은 종목군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코닉스, 그리고 덕선아이메탈, 파라다이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종목군이 매수를 했는데요. 성강밴드를 한번 보시면 피팅 업체죠. 그만큼 HRSG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팅 업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던 기업 중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 쪽을 찾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테마와 조금 일관되게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BHI라든지 아니면 GS글로벌 같은 종목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참고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군을 살펴보시면 CJ 오쇼핑,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셀트리온, 메디톡스, 컴투스 같은 종목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컴투스 위메이드, 서울반도체, 오스템 임플란트, CJ 오쇼핑인데요. 지금 일단 외국인의 매도 종목을 보시면 다 신고가 행진을 했던 종목군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일 다시 거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한번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신규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됐었습니까? 예, 어제 좀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 바로 삼성 SDI라는 종목을 좀 오늘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전일 네. 같은 경우에 한 고가상으로 한 3% 넘게 한 3.5% 가까이 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바로 이제 폭스바겐에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LG와 삼성 SDI 뭐 이러한 국내 업체들에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폭스바겐에서 내년에 이제 전기차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에 이어서 뭐 BMW라든가 르노 삼성 계속 양산에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추가적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 부분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볼 수 있고요. 사실상 GM에서 전기차 쉐보레 볼트가 좀 판매가 된 이후에 좀 약간은 판매가 좀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 좀 성장이 약간은 좀 미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폭스바겐에서 삼성 SDI라든가 LG와 SK 에너지
뭐 이런 쪽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서 골프블루라는 그 모델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지금 공급 계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우리 업체들의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부분의 경쟁력의 강화라든가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의 상승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또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확인하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양이 고급화되고 있고 태블릿 PC 종류도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죠. 이 관련해서 이러한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폴리머 전지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며칠 전에 후성이라는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영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IT 쪽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PDP 사업 부분이 약간의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2차 전지 부분에서 계속 이익 성장이 지금 지속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앞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동종목을 많이 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가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고가 치고 강했던 종목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좀 꺾이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또 편입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14만 5천 원에서 14만 7,5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흐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 코너에서도 어제 코스닥 쪽에서 풍력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걸 확인해봤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 가져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은 네. 풍력 관련 업체들의 상승 부분이었었는데요. 유닉슨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52주 신고가까지도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도시바 등 일본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일본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바, 히타치조선 이러한 등 6개사가 향후 10년 동안 1,200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런 부분을 좀 투입을 해서 해상 풍력으로 총 30만 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자면 단순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 수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높여서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 이끌어가겠다는 일본의 어떤 그런 의지, 정부의 의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관련해서 도시바가 지금 현재 37%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유니슨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서의 어떤 확대 부분, 풍력 시장의 확대 부분에 따라서 동사의 좀 수혜를 좀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폐쇄적인 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좀 진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인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도시바를 통해서 제품을 좀 공급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풍력 시장이 좀 성장하는 부분에서 일본 특수를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바가 3년 내 일본 풍력 발전 시장 규모가 3,000 메가와트를 좀 초과를 하고 도시바가 이 중에서 한 15%, 20%가량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니슨이 일본 시장에서만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약 1조 원이 넘는 매출도 좀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 증권업계에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상승을 했지만 충분히 더 앞으로 좀 긴 시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 일봉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인 것 같지만 주봉이나 여러분들 월봉 이러한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상 크게 상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 수렴 후에 정배열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뭐 크게 상승했다는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이제 5MA가 20MA 이러한 뭐 골든 크로스 형성을 하고 안착이 되고 좀 상승하는 그런 초기 단계 이러한 모습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을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9,100원에서 9,2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풍과 폭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형 할인점에서 추석상을 준비할 경우 19만 5천 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택배업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기존 사업 물량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신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쌍용건설의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자금난으로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건설에 7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판매 수수료율 추가 인하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추석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19만 5천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추석 일주일 전부터 제수용품 구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요. 롯데마트가 추석 일주일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이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9만 4,97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석 차례 비용인 19만 7,680원보다 11.4% 줄어든 것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사과는 15kg 상자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0% 저렴한 13,200원에 밤은 20% 낮아진 4,000원 수준에 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감도 17% 가격이 떨어진 5,000원에 햇대추도 13% 떨어진 5,250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풍으로 인한 낙가 피해가 컸던 배는 17,000원으로 과일 가운데 유일하게 3%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우 산적은 1등급 400g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 낮아진 14,000원에 살 수 있고 한우 국거리도 작년과 비슷한 13,200원이면 차례상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가격이 급등한 채소는 가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파 한 단과 시금치 한 단, 애호박 한 개는 각각 3,500원으로 작년보다 50에서 100%나 오른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도라지와 고사리 역시 400g 기준으로 각각 4% 오른 9,920원, 깐토라는 8% 오른 5,52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숙주도 6% 인상된 2,88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가운데서 명태 전감은 500g 기준으로 작년보다 8% 오른 5,400원에 참조기는 100g 기준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송편도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작년보다 7% 오른 1,500원은 돼야 차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경기 침체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서 택배 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신규 일감 등 사업 물량이 크게 줄어서 성장세가 급격히 꺾였기 때문인데요. 회복이 더딜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 택배 업계는 그 온라인 쇼핑몰 산업이 성장하면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해왔던 산업인데요. 그러나 올 들어서는 택배 업계의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기존 사업 물량 증가세가 둔화됐고 또 신규 일감이 올 들어서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 들어서 연간 200만 상자 이상의 대형 사업 발주가 또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 택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택배업계 전체 매출액은 1조 6,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2009년 신장률인 2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요. 택배 시장 성장세가 꺾인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CJ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그에 따른 택배 물량이 생기는데 올해는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CJGLS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택배 물량은 온라인 쇼핑 시장 등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다면서 택배 산업이 성장 단계에서 안정화 단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신규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발주된 5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전년보다 40%가량 줄어든 6건에 그쳤습니다. 블록버스터급인 연간 250억 원 규모의 발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선 경쟁업체 물량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셈인데요. 실제 업체 간 경쟁은 한창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소형 발주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던 15,000에서 2만 상자 규모의 중소형 쇼핑몰 사업 확보전에도 치열하다면서 신규 물량이 새로 나오지 않다 보니 경쟁사의 클라이언트를 빼앗아가는 과열 영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쌍용건설 대주주인 캠코와 채권단이 쌍용건설에 2천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쌍용건설 회생 여부에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이번 조치가 정상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쌍용건설 대주주인 그 산업은행과 캠코 등 그 5개 채권 금융기관에서 일단 그 긴급회의를 통해서 모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쌍용건설에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코와 채권단 관계자는 캠코의 700억 원 지원은 확정된 상태지만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5개 은행이 1,300억 원 규모에 대한 분담 규모를 놓고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용건설은 모레 만기가 도래하는 530억 원 규모의 B2B 전자채권, 즉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만 캠코가 여전히 쌍용건설에 대한 증자보다는 매각의 무게를 두고 있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여금 반납 등 경비 절감과 자산 할인 매각을 통해 자구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말부터 매각 작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백화점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죠. 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그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가장 매출이 많은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등은 이미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지난 3일부터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조사관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 6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대규모 유통법법을 최초로 적용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